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강의실을 옮겨가지고, 자, 저기 4회차 우편금융 상식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4회차는 14년도 2월 15일 날 시행됐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5회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같이 여러분들,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국내 우편의 특수취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 한자, 그죠? 한글 한자 사용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등본, 원본, 등본 모두 그죠? 양면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면이라도 요거는 두 장으로 치는 거죠. 양면 작성하면. 그래서 어쨌든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거 하셨으면 1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 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했죠. 접수 담당자는 관여하지 않고요. 보내는 사람, 발송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2번 아닙니다. 3번 특별 송달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라고 되는데요. 자, 제가 특별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해라? 민사소송법 관련 서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서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 뒷부분은 후단 부분을 맡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통화등기란 국내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라는데 통화등기는 뭐에 한한다 했어요? 국내 통화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1번에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5회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공부된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 그 이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4회, 3회, 2회, 1회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점에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가려서 해설을 했으니까 그냥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은 빠졌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돼요. 자, 2번 보시면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별납 우편물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통 이상의 통상 소포 우편물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라는 말은 틀렸고요. 2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 작년에는 3년이 일어나서 틀렸고, 그리고 4회차에서는 1년이라서 틀렸죠. 이거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발송우체국장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라 했죠. 죄송합니다. 발송우체국장 맞죠.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 발할 때 그 발자가 바로 발송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순간 헷갈려가지고. 자, 3번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자, 우편 간소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 기간은 우편 요금을 반납할로부터, 자, 30일입니까? 3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그래서 60, 30이었나요? 그래서 30일은 그때 우편 사용 사용 계약을 해지한 관련돼서 3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 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백모, 전표, 수후발, 혼합 우편물과 관련해가지고 혼합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대상이 되는 거 백모, 전표, 수후발 계속 정리 반복하십시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좀 약한 사례긴 하네요. 보시면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4시에 지연 배달됐을 경우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 금액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자,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에요. 당일 특급이면 당일 20시까지 배달되잖아요. 근데 당일 20시까지 배달을 못 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문제되는 거는 뭡니까? 배달이 지연되더라도 지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20시까지냐 아니면 다음날 20시를 넘어서 배달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배상 금액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음날 14시기 때문에 다음날 20시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때 국내 특급 수수료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가지고 그 아래 해설에 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해설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책 안 찾아볼 수 있게끔 좀 해설을 좀 풍부하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무튼 문제 푸는 것 외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다음에 또 교재를 보거나 그럴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자, 3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여기도 배달이 또 나왔네요.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고, 그렇죠. 원칙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인 이상을 수치로 하면 그 중에 한 명에게 배달하면 뭡니까? 그렇죠. 배달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거고 우체국을 소임을 다한 거다라고 작년 문제에서도 나왔었다고 그랬죠. 자, 그럼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보시면 등기 우편물 배달 시에 수령 사실 확인은 특수 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의 그쵸 서명 또는 날인, 그쵸 우리 경험해 보셨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요. 3번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보관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 등기 우편물을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등기를 여러분들 그 무인 우편함에 넣으면 안 되겠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배달을 하고 이제 아까처럼 서명이나 날인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그 보험 등기 우편물은 거기에다가 배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우편 사사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조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도 조문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그 아래 그 해설에 보면 그 보세요. 그 조문 보시면 162조의 2 해가지고 1항 계약 우체국장은 사사함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사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호 사사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순수한 법령 문제가 나왔는데 3번 문제 지문 때문에 뭐 법령을 모르셔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법령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국제 소형 포장물의 내용품 가격이 450SDR일 때 이때 첩부해야 되는 국제우편 서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네요.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300SDR을 기준으로 하죠. 300SDR을 초과하면 자 CN 23 이렇게 가고 300SDR을 자 이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CN 2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50SDR이니까 300SDR을 초과했네요. 그래서 CN 23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 6번 보시면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은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지문 꼼꼼히 그때 내용 보시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자 주소 기표지에는 그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은 자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 단위로 결상한다 그랬고요. 만약에 이게 보험 등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10g 단위. 그 다음에 EMS 역시 10g 단위로 좀 더 세분화 시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2번 맞고요. 죄송합니다. 2번 보통 소포 우편물이니까 100g 단위 절상 맞죠? 3번 보시면 그래서 주소 기표지에 그 2면, 3면 그리고 나머지 면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2면 같은 경우는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요. 3면 같은 경우는 발송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봉봉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발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래서 요것도 요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한 번 더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좀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다음 4번 보시면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하는 주소 기표지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보통 소포 우편물하고 보험 소포 우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CP, 그다음 보험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CV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 7번이 2014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케이스 문제 그게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출제되기 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출제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는 그 강사님도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물론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 계셨을 거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직접 한번 다뤄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 문제를 직접 실제적으로 풀기는 제 생각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기로 제가 작년에 이제 문제집을 만들면서 요 관련돼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문제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순 교재에서는 어떤 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다만 그 관련되는 그 분류표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제시됐을 뿐인데 이게 실제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금은 EMS 관련돼서 나왔지만 다른 내용들이 EMS 소포와 관련해서 지금 나왔지만 다른 어떤 뭐 그 우편물에 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숫자를 또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보기와 같이 접수된 국제 우편물이 상대 국가에서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 조건에 따른 배상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번호 되어 있고 우편물 종류 EMS구나. 중량이 10kg이구나. 자, 10kg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품은 책이 4권, 바지가 2벌, 티셔츠 1벌, 그러니까 물건이죠. 소포 우편물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가 아닌 국제 특급 우편물 EMS구나. 그게 지금 분실됐다라고 했거든요. 분실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용품의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16만 원.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은 56,2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류가 아닌 소포편물과 관련해서 우리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본 요금 7만 원에 키로당 7,870원이잖아요. 7,870원. 그러면 기본 요금 자 7만 원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10kg이잖아요. 10kg이면 자 7,800 볼게요. 7,870원에 10kg. 자, 요거를 갖다가 더한 가격. 요게 되겠죠. 그래서 7만 원, 그다음에 10kg 7,870원이니까 요거는 78,700원.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계산하면 7만 원, 78,700원이니까 148,700원. 자, 요게 뭡니까? 배상액 한도액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액 한도액에서 실제 손해가 얼마나 했죠? 그렇죠. 여기 보면 16만 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 요거 계산할 때 그 실제 배상액하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습니까? 작은 걸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148,700원하고 요게 이제 배상액 한도액이고 실제 손해는 16만 원이에요. 그럼 작은 거는 뭡니까? 148,700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부 분실했다 했으니까 실제 그 발생 한도액 요구랑 그다음에 저기 우편 요금 있죠. 우편 요금 요걸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그러면 148,700원하고 56,200원하고 더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04,900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EMS 같은 경우 소포의 경우에는 자, 배상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데 배상액 한도액이라는 것은 기본 요금 7만 원에다가 킬로그램당 7,870원을 곱한 가액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 작은 금액을 배상으로 해주면 된다. 그럼 16만 원이 실제 손해액이고 요 배상 한도액은 148,7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서 더 작은 것은 요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납부한 어떤 우편 요금하고 같이 더해가지고 아까 우편 요금이 56,200원을 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만 4,900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집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 여러 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확인하시고 그때 한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2페이지 8번 보시면 자, 그렇죠. 해당 국가의 약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약호 이거는 여러분들 좀 그 혼동되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가지고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냥 빈 포맷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습하라고 좀 나눠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해보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홍콩, CN은 여러분들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홍콩은 HK입니다.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AU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캐나다 맞죠? 캐나다 CA. 그 다음에 4번
인도네시아라는데 인도네시아는 IN이 아니라 ID죠. ID. 그래서 잘못됐고요. 이제 영국은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GB Great British 해가지고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괌 같은 경우는 미국 영이긴 하지만 US로 가지 않고 GU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연결된 것은 세 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그 국제통상 우편물 있잖아요. 그 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M배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된 특징 정리하시고 특히나 그 제한 중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중량이 가장 작은 것, 가장 많은 것, 뭐 두 번째로 많은 것, 순서대로라는 것 뭐 어떻게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암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접수할 때 제한 중량이 가장 이번엔 큰 것이네요. 보기 중에서 섯장 같은 경우는 2kg입니다. 2kg. 그다음에 인쇄물 같은 경우는 5kg이고요. 그다음에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도 2kg이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요게 제한 중에 가장 크죠. 여기는 7kg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벼운 거는 항공서간이에요. 항공서간. 거기서 그거는 5g.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국제 통상 우편물 제한 중량은 꼭 좀 정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 어쨌든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7kg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고맙네요. 자, 재형저축은 여러분들 그 지난번 공부할 때 예정된 거였어요. 그게 2016년인가요? 그때 17년인가? 그때 16년인가요? 하여튼 뭐 15년 그때 이제 삭제될 예정이다라고 예전에 공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재형저축은 요게 이제 저희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거기 때문에 10번은 안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우체국의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스마트 정기예금의 이자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그래서 스마트 정기예금 보면 그 스마트 막 퍼즐 맞추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관련해 가지고 자 이자는 뭐다? 만기 일시 지급 맞습니다. 만기 일시 지급. 그 다음에 자 2번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2040 플러스 알파의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 1만 원 이상은 맞는데 최고 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착각했네요. 저기 1번 그 스마트 정기예금 애들아 스마트 그 아까 퍼즐 맞추고 하는 건 4번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정기예금은 그 만기 일시 지급 그렇죠. 정기예금이니까 만기 때 일시 지급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기예금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아시면 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맞고요. 2번은 보시면 요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최고 한도가 없어서 그 1만 원 이상 그 1억 원 이하라는데 1만 원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자, 여기서 이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주니어잖아요. 주니어를 우대하는 정기예금 이때는 가입 대상이 만 19세 미만 실명 그랬어요. 실명이니까 이거는 개인만 될 수 있겠죠. 19세 이상 19세 미만의 실명 개인이다.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관련해서 스마트 퍼즐 적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입금 방법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즉시 이체, 자동 이체,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퍼즐 이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인데 2번을 솔직히 좀 암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기예금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자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올 때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나머지 문제로서 이렇게 문제를 추론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보시면 그 우체국에서 판매 대행하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이나 상공업인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관련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우체국은 청약서, 제반 서류 접수와 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우체국은 판매 대행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부금 수납, 돈 대신 받아주고 하는 부금 대신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행하는 것 맞습니다. 2번 수급금 보호를 위해 압류와 담보 제공은 금지되지만 거래 편의를 위해서 양도는 허용된다라고 되는데요. 자, 이게 중소상공인들이나 상공기업인들 있잖아요. 중소상인이나 상공업인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우리 직장인이나 공무원분들처럼 따로 연금 또는 뭐 퇴직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나중에 노후에 어떤 그나 아니면 뭐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 담보 그 다음에 양도 모두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 월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분기납 한도액은 210만 원이다 라고 그렇게 됐는데, 자 이거는 출제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5만 원, 월 5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그럼 월 100만 원이니까 분기납은 3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맞네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의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금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시 이제 법령이 새로 개정되면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요 출제된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내용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라. 근데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 관리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금융거래 정보들을 갖다가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그런 금융 정보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면은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그 표준 양식에 따라서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거는 5년간은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보관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그래서 1번 10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다음 2번 보시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벌금이 나오고 징역이 나오는 거는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융기관 직원이 뭡니까? 우리의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범죄이겠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제공 사실에 대해서, 자, 누가 당신의 금융 정보를 달라고 해서 줬어요. 이런 통보 의무를 갖다가 위반했다. 그런 경우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벌금하기는 그렇죠. 요거는 과태료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벌금은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당연히 행정처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뭐 전과도 남지 않고 어떤 법원에 의해서, 판사에서, 법관에 의해서 뭐 판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3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렇죠, 그 사실을 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라. 그래서 물론 이제 통보를 유예를 요청하면 유예가 요청 끝날 날부터 또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일 이내 통보해라. 맞는 지문이네요. 4번이 그대로 나오네. 통보 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자, 이때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역시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라. 통보하지 않으면 역시 여기도 과태료, 아까 봤지만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그랬어요. 정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4번 보시면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그래서 생명보험계약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생명보험의 용어 정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 건강을 담보시킨 사람 피보험자 맞죠?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료, 반대로 보험회사, 보험자가 우리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금이라 그러죠. 3번 보험에 담보된 생명,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보험사고라 그러죠. 불확정한 사고입니다. 자, 4번 보험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라 뭐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납부했을 때 보험료를 첫 번째 납부했을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라고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우체국의 장애인 전용 무배당 업계동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업계동무하면 요 장애인 전용 보험이다라고 했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우리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100만 원 한도에서 12%의 세액 공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한도에서 15%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1번처럼 보세요.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 경우, 그렇죠?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이다. 이때는 자 이런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잖아요. 이런 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이때는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폭넓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장애인이다. 제가 만약에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보험을 넣고 내가 뭐 이 세상을 떠나든 어쨌든 장애인 홀로 남겨졌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그 아들에게 어떤 보험금을 좀 손에 쥐고 싶어 쥐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장애인 전용보험, 어깨동무보험 요거 관련해서 가입을 하면 나중에 이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요것을 보험금을 살 때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제가 내고 그 돈을 타는 거는 그 아들이 장애인 그 아들이 타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의 일종의 증여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증여세를 면제하겠다. 얼마 한도에서? 연간 4천만 원 한도에서. 엄청 큰 거죠. 연간 4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자, 어깨동무 보험 관련해서는 특징이 1종, 2종, 3종 있고요. 그 1종, 2종, 3종 관련해서 가입 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1종 생활보장형은 만 50세 이상의 자가 나입입할 경우 80세 만기 10년 납에 한한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따로 이렇게 그 교재에 보면 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5년 납에 한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한 제한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년 납. 2번 암보장형 같은 경우는 자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70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15세부터 70세가 아니라 0세부터 70세입니다. 그래서 15세부터 70세는 자, 2종의 그 암보장형이 아니라 3종에 있는 상해 보장형 있잖아요. 0세부터 70세. 요거는 나중에 우리 또 정규 수업 시간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 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3번 상해 보장 3종 상해 보장형은 가입 후 매 5년마다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해 보장형 3종 관련해서는 자, 요거는 5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터울이 좀 짧죠. 그래서 2년마다 건강 진단 자금 제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1번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뭐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관련해서는 그 생명용어 그 풀이라고 돼 있나요? 생명용어 해설이라고 돼 있나?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내용을 좀 미리 좀 아셨던 분들은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 역선택과 관련되는 문제네요. 보시면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 계약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청약을 하고 승낙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보험회사잖아요. 보험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험사, 즉 최신 간서가 여기서는 우체국이니까 최신 간서겠죠. 최신 간서가 행하는 것인데 반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싶으니까 자진해서 이렇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불리해져 버려요? 그렇죠. 오히려 보험자가 불리해지겠죠. 그때는 최신 간서가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이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옆에 밑에 그 해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역선택 관련해서 참조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좀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선택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보시면 우체국의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무배당 그린 보너스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은 만기 유지 시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 금리를 자, 추가 제공한다. 여기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그렇죠. 만기가 유지되면 1년간 보너스 금리 추가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맞고요. 자, 교재도 있거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하나로 오케이. 하나로 오케이는 보면 그 특약이 엄청 많죠. 그래서 보면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500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어렵죠. 그래서 가입과 관련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3번 볼게요. 우체국 그 큰 병 큰 보장 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그렇죠. 요게 이제 3대 질병입니다. 3대 큰 병. 그래서 요게 와 관련된 치료보험금 그리고 수술급부금 그렇죠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그 큰 병 관련해 가지고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우체국 요양보험 그렇죠. 우체국 요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한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 가입 금액 항구자 기준으로 건강관리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 어렵습니다. 이거는 30만 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보험 상품 파트는 양도 많고 좀 꼼꼼하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면 자, 생명보험 용어 관련해 가지고 자, 이때 이 당시에는 생명보험 용어와 관련해서 그 파트에서 출제가 2문제나 됐네요. 보시면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공영보험 맞죠? 공영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대응되는 민영보험 있잖아요. 민영보험이야 우리가 아는 뭐 삼성생명, 뭐 현대해상, 뭐 그런 것들은 민영보험이 되겠죠. 2번 가정경제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며 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생활설계. 그렇죠. 생활설계. 요건 뭐 모르셔도 생활설계 개념 읽어보시면 아 그렇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다음 3번은 보세요. 자산 운용 결과 실제이율이 보험 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을 초과했을 때 생기는 이익금을 이차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이익보다 더 많으면 뭡니까? 그만큼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차익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소요되는 어떤 경비 비용을 갖다가 예상했던 그 경비 비용과 실제로 발생한 경비 비용의 어떤 차익을 우리가 비차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차익하고 비차익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운용이익의 차익이니까 이차익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1회 이후에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소용되는 일체의 경비. 자, 우리 그 순보험료라는 것은 그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거니까 이거는 순보험료는 안 그랬죠. 이거는 부가보험료 중에서 뭐죠? 수금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20번 그 관련해서도 역시 그 영어 문제인데요. 19번 문제는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갈 단어 문제인데 이 단어가 좀 여러분들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9번 문제 그걸 한번 보시고 20번 역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독해와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